안녕하세요. 풍문레이더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자본시장의 소식들과 재계산업의 이슈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이야기까지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공동진행의 이승익 기자와 함께해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재계산업 소식 전해주시기 위해서 한훈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최근 얼마 전에 우리 또 아엄과 관련된 자녀 그 형제들 간의 분쟁, 예. 결국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구자학 회장이 돌아가셨네요. 예, 어제 새벽 5시 20분에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좀 며칠 전부터 좀 상황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5시 정확하게 서울 아산병원에서 새벽 5시 20분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회사에서 별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해 향년 몇 세 되시죠? 1930년생입니다. 네. 우리 나이로 93세 그렇죠. 되시죠? 맞습니다. 뭐 어떻게 뭐 숙한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회사 지명이 측에서는 뭐 숙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 뭐 좀 병치레가 있었고 또 좀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치매를 네. 앓으셨다고 전해집니다. 뭐 93세면 충분히 건강하게 뭐 만수를 누리고 가신 거죠? 뭐 장수하셨다고 봐야죠. 네. 네, 빈소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저쪽 사진이 지금 자매들일 겁니다. 구명진, 구지연 씨인가요? 그리고 네. 앞 사진이 구본성 네. 부회장 사진. 원래 서로 기념권 다툼을 벌이면서 얼굴도 뭐 서로 안 보였다가 서로 네. 안 보다가 이건 뭐 빈소에서 서로 얼굴을 이렇게 서로 대한 걸로 좀 전해집니다. 구자학 명예회장께서 편히 그 자식들 간의 분쟁 때문에 눈을 못 감으셨겠어요? 좀 그렇겠죠. 그리고 이 또 네. 마지막에 저 구본성 부회장이 한정 후견인 네.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치매 상태니까 합리적인 의사표현을 네. 못한다, 판단을 못한다 해가지고 좀 법원에 그걸 신청했습니다. 좀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런 많이 모습. 좀 익숙하네요. 또 롯데에서도 그런 장면을 그렇죠.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항상 우리 뭐 네. 재벌가에서 좀 그런 일이 말이 벌어집니다. 참 이런 장면들을 보면 돈이 많고 이렇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게 축복인지 이게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근데 또 제가 좀 안타까운 모습은 사실 그 LG가 가풍이 화목 아닙니까? 네. 가정을 합풍인데 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LG가 쪽에서 사실 뭐 고자 회장이 구인의 LG 창업주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요? 셋째 아들이고 사실 또 결혼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셋째 딸 네. 이숙희 여사와 또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당시 결혼은 뭐 세계의 결혼이다 그런 네. 식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이분이 뭐 지금 LG생활건강이죠. 럭키 그리고 금성사 지금의 저 LG전자 네. 그리고 LG반도체 네. 지금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쪽에서 뭐 대표이사 등을 쭉 지냈었습니다. 네. 나름대로 우리 산업계에 큰 족적을 네. 남겼다고 저 평가합니다. 또 국민 치약인 페리오도 개발했다고 제가 또 알고 있고요. 예. 화장품 드봉, 요즘에 드봉 화장품이 나오나요? 요즘 드봉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 해외에 수출하고 드봉의 모델이 맞습니다. 예, 예. 프랑스 유명한 모델 소피 마르송과 마르소가 예, 예. 아, 인정돼서 그 기억이 나네요. 예, 예. 네. 드봉 뭐 이렇게 맞습니다. 발음도 이렇게 뭐 이게 드봉이 저 프랑스를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드봉 이러면서 소피 네, 마르송가 맞아요. 이렇게 광고에 나온 적도 우리 있습니다. 시대에 뭐 소피 마르소는 엄청난 그 빅스타였었죠. 그렇죠. BBK 소피 네. 마르송 책받침에서도 브룩실즈. 네, 그렇다면 그 창업자 우리 구자학 회장의 그런 화려한 경영 능력 이런 부분들이 자식 때 와서 결국 경영권 문제로 다 희석이 돼 버렸죠. 최근 한 네. 10년간 뭐 남매이나 뭐 쭉 이러면서 네. 좀 많이 좀 희석이 됐습니다. 뭐 재계에서도 참 이렇게 뭐 좀 안타깝다는 네,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 남매난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부친 임종을 앞두고 예. 가족장이냐 회사장이냐 이거를 놓고도 갈등을 많이 빚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결정을 이게 참 왜 보면 이런 일이 왜 갈등을 빚을 것 같아요. 가족장, 회사장. 글쎄요, 전혀 모르겠네. 장자로서 그런 우선 그 가족장을 네. 주장한 사람은 구본성 부회장입니다. 네, 그리고 회사장을 주장한 사람은 남매들, 네. 그 자매들. 자매들. 지금 구본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부 최대 주주 네. 한 40% 갖고 있습니다. 네. 최대 주주이지만 회사에서 아무런 직함이 없습니다. 공식 직함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 동생 구지연 부회장이
그 아홈 대표입니다. 네. 회사장으로 하게 되면 네. 구전 대표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예. 만약 가족장으로 하게 되면 구본성 부회장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을 한 거죠. 결국 회사에 직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족장이냐 그렇죠. 회사장이냐 이게 그렇죠. 자기한테 또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서로 이런 부분까지 서로 이렇게 서로 좀 갈등을 보인 거죠. 참 돌아가신 구본승 회장이 기가 막히게 하시겠네요. 자식들의 이런 결국 모습들. 뭐 재산 다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게 뭐 가족장이면 어떻고 회사장이면 어떻고 이게 장례식은 똑같은 장례식 근데 아니에요? 이게 언론에서 노출되면 사실 뭐 지금 아산병원에 빈소가 마련돼 있는데 네. 구본성 부회장이 나서서 이렇게 좀 뭐 상조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네. 당연히 뭐 아우홈은 또 구본성 부회장 거다라는 어떤 그런 뭐 인식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 뭐 구전 대표가 나서게 되면 이게 또 아우홈은 구전 대표 거다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좀 마지막까지 좀 치열하게 다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 예, 예. 38.56%를 예, 예. 갖고 있죠 주식을. 예. 그다음에 장녀인 구미연 씨가 19.28%. 예, 예. 뭐 이제 이 블록딜로 지분 매각이 지금 현재 뭐 진행 중이고요. 예, 이게 참 뭐 창업주가 돌아가셨는데 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뭐 오비일하게 해야 됩니까? 원래 그 전에 원래 초에 원래 그 구본성 전 부회장이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다가 이달 초에 들어서 좀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 매각사를 지정했고 그 매각사에서 뭐 사모펀드라든지 그런 중견기업들을 쭉 이렇게 뭐 레터도 보내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지분이 매각되면은 아워홈은 이제 다른 주인을 맡게 되는 상황인 건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창업주가 또 별세한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 뭐 사모펀드, MBK, 칼라일 쪽에서 이렇게 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사모펀드였던 목적이 회사 인수해가지고 회사 가치 높여서 네. 또 다른데 파는 게 어떤 그런 사모펀드의 어떤 그런 뭐 전략인데 그 외에 최근에 뭐 대상이라든지 오뚜기, 풀몬 그런 데서도 이쪽 아직 그쪽은 중견 식품업체 말씀드린 식품업체들은 이 급식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우홈 지분을 인수하면서 급식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그런 노림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신세계라든지 네. 그리고 CJ 같은 경우도 아우홈을 인수하게 되면 업계 1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향후 좀 치열하게 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과점이나 공정거래법에 문제되는 부분은 그런 없어요?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사모펀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물망에 오르는 뭐 그런 사모펀드가 있나요? 지금 칼라일 칼라일, 그리고 MBK가 MBK에서. MBK는 뭐 다른 쪽에서 다 이거 뭐, 잡식성 아닙니까? 뭐. 그럼요. 네. 정말 이 M&A 업계는 프레데터죠, 포식자. 예, 예. 네. 아까 말씀하신 식품업계는 이제 오뚜기 예, 예. 네. 등 물망에 오르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인수 과정 예, 예. 뭐 매각을 한다면 뭐 걸림돌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우홈 정관상 네. 우선 매수권이 가족들한테 있습니다. 아, 지금 이사회는 지금 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장녀 그리고 구본성 회장의 지분 합치면 60%가 넘습니다. 네. 네. 이사회는 열리겠지만 이사회 과정에서 또 회사 정관을 따라야 되는데 가족들 네. 나머지 가족들 구명진 씨라든지 구지연 씨한테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지 네. 만약 뭐 사모펀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중개식품업체에서 나섰다가 이게 또 막판에 이런 걸림돌이 생기면 매각 자체가 이렇게 좀 뭐랍니까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낙 이쪽 식품 쪽 예, 남양유업으로 그 사모펀드들이 상당히 크게 학을 한번 뛴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네. 사실 뭐 일종의 또 이게 학습 효과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 지금 인수 후보로 나선 사모펀드라든지 식품업체들 그럼 CJ 신세계 등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한 뭐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대기업들 경영권 분쟁을 보면 예. 보통 삼촌들, 숙부들 뭐 이런 것도 외부에서 또 이렇게 또 친인척들이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번 아온 같은 경우는 또 친인척 LG 뭐 형제들이 많은데 개입할 여지가 없네요.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LG의 어떤 가풍이 네. 화목입니다. 네.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LG 내에서도 약간 어떤 거는 뭐 특이한 사건인데 특수한 경우인데 서로 남매들끼리 좀 이렇게 뭐 다툼을 벌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집안 쪽에서도 뭐 이쪽 구시 그쪽 저 집안 쪽에서도 약간 이렇게 좀 뭐 집안 어른들도 아직 좀 몇 분 네. 계시거든요. 그런 게서 약간 뭐 조언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뭐 집안 어른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뭐 내대로 가겠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또 내대로 가겠다. 좀 남매 저 자매들 구의전 대표도 내 식대로 가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형제 사남매 간에 극적으로 화해할 가능성 전혀 없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화해할 가능성도 근데 그리고 화해를 하더라도 네. 지금 뭐 구본성 부회장이 노리는 것은 구의전 대표를 네. 회사 수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네. 자기 지분을 팔면서 나도 못 먹는 거 너도 먹지 마라. 그렇지.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또 막판에 화해 가능성 그런 화해를 하더라도 서로의 입속이 네. 맞아야 또 화해를 하겠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사실 이번 그 매각이 불거전개된 이유가 보면 아우홈에 지금까지 꾸준히 배당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배당 정책을 펼쳤었는데 구의전 대표가 회사 수장 자리를 맡게 되면서 배당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빠의 어떤 돈줄이 끊어진 거죠. 좀 저기 구본성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 한 1,000억 정도의 배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급로를 차단시켜 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막판에 뭐 중간 배당이라든지 네. 오빠가 요구하는 대로 또 배당을 하게 되면 화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 화해 가능성이란 것도 언젠가 그 경유권 부쟁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화해라고 판단됩니다. 일전에는 그 삼자매와 그 장남 3대1 구도였었는데 또 예. 자매 중에 한 명이 또 이탈하거나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이번에 장녀가 네. 이탈은 오빠 편에 선 거죠. 네. 그럼 게임은 사실상 종료된 거 아니에요? 종료되는데 네. 뭐 장녀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지분을 팔겠다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입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오히려 더 화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서. 서로 일단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장녀가 여동생한테 서느냐 네. 오빠한테 서느냐에 따라서 네. 아우홈의 어떤 향후 기행 구도가 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고 좀 불투명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당장은 뭐 무슨 뭐 장녀가 사모펀드한테 지분을 매각하기도 언장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뭐 구전 대표가 막판에 했던 협상안을 제시하면 또 나머지 두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뭐 화해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게 판단입니다. 결국 40% 40%인데 20%가 캐스팅 보드를 지고 있는 이런 국면이네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코너 시간이죠. 자본시장의 김필주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폭락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금리도 막 빅스텝으로 올라가고 있고, 맞습니다. 네. 물가도 치솟고 있고, 환율도 네. 급등하고 있고, 뭐 하나 경기 지표가 좋지가 않은데, 네. 뭐 당연히 주식시장도 안 좋죠. 예. 뭐 이런 과정에서 또
홀로핀, 인동초 같이 급등한 종목이 있어서 저희가 네. 준비를 해보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회사죠? 예,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는 회사인데요. 최근 안 좋은 주식시장 상황에서도 그저께와 어제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저께 5월 11일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풀리면서 1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는 5월 12일에 18%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4% 상승으로 마감을 한 거죠. 이는 다이나믹 디자인의 안영규 사회이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알려지면서 이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윤석열 관련주로 이 테마를 탑승하면서 급등을 한 것입니다. 아니, 대선이 끝났는데도 또 정치 테마주가 예. 또 이게 오르기도 하나 이렇게. 네, 이게 아주 이례적인 일인 거죠. 네. 그리고 그게 대선 전에는 왜 안 밝혀지고 지금 갑자기 다 끝난 마다 이게 대선 전에도 좀 예. 한 차례 수차례 급등이 아, 있었습니다. 근데 급등했는데. 이제 또 당선이 되고 이제 네. 그 대통령으로 정식 복귀를 하면서 네. 또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그리 작은 규모의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전에 거래 정지가 되지 거래 정지 됐었던 회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2018년에 3월 21일 날 감사의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이 상장 폐지 대상이 됐고 그러면서 거래 정지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2020년 5월 26일부로 거래 재개가 해제됐는데요. 옛 사명으로 세화 IMC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 세화 IMC의 창업주인 유희열 회장과 아들 유동환 부회장이 272억 원 규모의 배임 그리고 횡령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이제 감사 의견이 거절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 우성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이 최대 주주 그리고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면서 이 전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다소 해소하고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이루면서 이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회사는 타이어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광주에서 상당히 오래된 향토 기업인데요. 주로 제작하는 것은 타이어 금형과 관련된 주요 자재들입니다. 이 타이어 금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이어를 만들 때 타이어가 고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무에 이 타이어 표면에 다양한 이 무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무늬로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출할 때 쓰는 금형입니다. 아. 이 금형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네. 이 생산 공정에서 가류 공정에 아주 필요한 소모품인 거죠. 민무늬 타이어의 타이어 패턴 디자인이나 고객사 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금형은 타이어의 성능과도 상당히 직결이 되고 이 상품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소모품이고요. 이 타이어 금형과 관련된 주요 자재, 특히 3D 신터링 사이프 등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프 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형상과 제조 과정을 필수로 하는 이 3D 신터링 사이프의 자체 수급을 위해서 최신 기술이 접목된 이 금속 파우더 전용 산업용 3D 프린터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타이어의 무늬를 찍는 뭐 네. 쉽게 그 사출 금융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네. 이 회사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 이 회사는 경쟁사 대비 상당히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또 대규모의 생산 설비를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이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금호 타이어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최초로 이 분절 주형 제조법을 개발을 해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주형 제조법인 링타입 이 주형 제조법을 좀 더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생산 시간도 단축하고 품질을 올리는 이런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어 산업의 시장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예, 이 타이어 산업의 전문 기관인 LMC에서 분석한 글로벌 타이어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타이어 시장의 규모는 판매 기준 약 126조 원으로 추산됐고요. 2027년에는 174조 원 규모로 연평균 4%의 고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타이어 금형 산업은 이 타이어 성장 산업이 성장하면서 타이어 금형 산업도 같이 비례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타이어 금형 산업 또한 유사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이어 생산량과 타이어 금형 생산량이 대체적으로 비례관계를 갖지만 최근에는 타이어의 갱신 속도도 빨라지고 타이어 시장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수명 단축이 이루어지고 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작년 매출도 궁금한데 작년엔 매출이 어땠나요? 예, 이 회사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80%가 해외 타이어 제조업체한테 판매하는 매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금형 매출이 대부분인데요. 작년에는 5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타이어 제조 설비는 약 4천만 원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마스크 사업에 또 진출을 했었습니다. 이 마스크 제작 등을 통해서 약 5억 5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타이어 금형 부분 강화하기 위해서 NJ6 플러스 최근에 네. 업무 협약도 맺었고 네. 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타이어 금형 부분이 이제 가장 매출이 높지만 재작년, 작년 이렇게 하면서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LG그룹 계열사의 CEO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이 경영 컨설팅 기업과 함께 타이어 금형 부문의 글로벌 리더 위상에 재탈환에 나섰는데요. As is to be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이 타이어 몰드 사업 부문에 대해서 제조 혁신과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단가, 즉 중국에서의 저단가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 경제,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를 우리가 탈환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모색을 했었습니다. 지분을 또 보유한 CS캠이라는 회사가 있죠? 예, 맞습니다. 최근 세계 최초 PBF 3D 프린팅 네. 개발했다고 하는데 예. 어떤 내용이죠? 이 CS캠이 세계 최초의 PBF 3D 프린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이 CS캠의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는 다이나믹 디자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CS캠은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세계 최초로 이 PBF 3D 프린터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1m 크기의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입니다. 이 PBF란 거는 이제 분말의 소결 방식으로 얇게 펼쳐진 분말을 계속 적층하면서 이 3D 부품을 생산하는 건데요. 이런 3D 프린팅은 대부분 이제 금속 분야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최대 0.5m까지 이제 제작이 됐었는데 이번 개발로 가로 1m 그리고 세로 0.5m까지 제조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개발된 셈입니다. 요즘에 이 제조업을 넘어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NFT 신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예, 그 다이나믹 디자인은 NFT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 진출을 위해서 국내외 신규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투자를 위해서 약 150억 원 규모를 출자해서 자회사인 이 다이나믹 벤처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관련을 투자하고 디지털 금융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인데요. 이 메타버스 관련 사업과 기타 채권 그리고 전환사채 투자 등 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면서 이 타이어 산업 외에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런 일환으로 국내 1위 가상자산 활용 금융 서비스 업체 네. 델리오랑도 또 업무 협약이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델리오와의 MOU 체결 이후에 기존 이 타이어 몰드 사업을 외에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요. 이 델리오는 매출 규모 기준 국내 1위의 가상자산 활용 금융 서비스 기업입니다. 랜딩, 예치, 덱스, NFT 등 이 디파이 분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가상자산 예치 사업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받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올 3월 기준 예치 금액이 1조 9천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총 450만 명의 국내외 사용자를 보유하면서 활발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비브 스튜디오와 듀엘링사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다이나믹 벤처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 쪽 그리고 다양하게 NFT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쪽으로는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프로덕션인 비브 스튜디오스에 같이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에 설립된 이 비브 스튜디오스는 메타버스 영상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이 하이브의 소속인 이 방탄소년단 그리고 엔하이픈,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와 함께 오리지널 스토리와 뮤직비디오 등을 다수 실가명 콘텐츠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드웰링이라는 회사는 실내의 미세먼지와 공기질 관련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주요 사업 분야는 스마트 버스 스테이션, 그다음에 공기질 측정기, 공기청정 차량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IoT 기기와 AI로 제어하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작년에 최대 주주 변경이 있었죠? 예, 그 작년에 EV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이 세와 IMC를 인수하면서 다이나믹 디자인으로 사명을 변경한 겁니다. 주식 3,100만 주를 310억 원에 인수하면서 인수 지분율은 약 20%로 현재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V 첨단 소재 인수되는 체질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네. 급등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요. 네. EV 첨단 소재는 이 FPCB, 즉 연성연쇄회로 기판 기술을 활용해서 전기차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FPCB는 모든 이 전장 제품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보니까 이 전기차 배터리 이외에도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 센서 이런데 전기차 사업에 확장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믹 디자인은 타이어 금형 사업으로 자체 주조 기술을 확보했고 또 생산량 80% 이상이 글로벌 매출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현지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EV 첨단 소재와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예, 이 다이나믹 디자인으로 사명을 바꾸고 또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각종 자산을 매각하면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 중인 토지 혹은 뭐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부분 뭐 매각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썼고요. 또 중국의 천진 소재에 있는 공장이랑 건물도 매각을 하면서 한국 수출입은행 차입금을 상환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주주 배정 유상 증자로 확보한 자금도 대부분 이 차입금 상환 그리고 운영 자금을 쓰면서 상당히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뭐 돈이 허튼 데로 나가는 건 하나도 없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주식수가 많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본 네. 그 감자를 하기 위해 자본 잠식을 네.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감자를 공시를 했는데 네.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되죠? 예, 자본 잠식은 이 기업의 결손금을 상당히 없애기 위해서 이제 무상 감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무려 30대 1의 감자였습니다. 감자 방법은 액면가 500원의 이 김영식 보통주 30주를 동일한 액면가의 보통주 한 주로 바꾸는 30대 1 방식이었는데요. 물론 이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자를 하면 자본금이 줄게 됩니다. 791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줄었지만 이 결손금 또한 1,250억 원에서 485억 원으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축소하면서 재무가 상당히 탄탄해지는 이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디지털 자산의 김영석 자문위원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그 가상자산 시장, 그 NFT가 항상 그 활성화가 막 되고 본격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예. 우리 전문위원께서 메타버스, NFT 또 어떤 입장이세요? 그 시각이? 사실 아직까지 가상자산 시장에서 NFT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업을 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이 NFT나 메타버스가 원만하게 이 사업성을 갖춰 나가는 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또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좀 많이 부정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현대차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대기업에서도 이러한 NFT 열풍이 한참 불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벅스는 커피 아트나 뭐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NFT 첫 컬렉션을 뭐 출시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NFT에 뛰어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대기업들 스타벅스나 현대차 그리고 다른 어떤 뭐 큰 기업 같은 경우에도 NFT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죠, 요즘. 네. 근데 이 NFT에 뛰어든 이유가 정말 이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돈이 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이 NFT라는 것도 평소에 인지도가 있는 회사가 진행을 했을 때 좀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라든지 스타벅스 충분히 인지도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또 유통이 되고 있는 상품과 브랜드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NFT 이런 상품을 출시를 했을 때 조금만 팔려도 큰 돈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돈이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는 그 코인의 대장주보다도 예. NFT를 이제 더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NFT 자체를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코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예. 다들 NFT 하고 있는데 이쯤에 NFT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코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NFT나 메타버스에는 또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네. 예. 원인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불과 2017년, 2018년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TV에서도 그렇고 뭐 웬만한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슈퍼스타들 아니면 이런 스타벅스나 현대차 같은 각종 브랜드에서도 NFT를 출시를 하다 보니까 보다 사람들이 이 NFT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접근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네, 결국엔 이 NFT 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굿즈가 생각납니다. 일반적인 그 굿즈와 같은 개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지금 단계에서 NFT는 이 시장에서 거의 뭐 굿즈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NFT를 구매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다만 어떤 좀 기념적인 요소로 구매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운이 좋으면 나중에 가격이 또 올라갔을 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굿즈라고 한정판 굿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굿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손에 만지고 느낄 수라도 있지만 이 예. NFT는 사실상 우리가 가상현실 속에 존재하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예. 어쨌든 뭐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다. 뭐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특히 네. 이 NFT를 이용한 러그풀 사기 같은 경우에 이 러그풀이라는 게 사람이 양탄자 이 네. 러그 위에 서 있으면 이걸 확 끌어당겨서 사람을 넘어뜨린다라는 네. 그런 의미의 사기 수법이에요. 네. 이 NFT 같은 거를 잔뜩 사람들이 사게 만들어 놓고 일순간에 이 발을 빼거나 아니면 사업을 중단시키면서 사람들의 피해를 야기를 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책임을 어떻게 되나요? 그럼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아직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네. 이 사기라고 할 수는 또 많이 곤란할 정도로 그런 관련 법안들이 많이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NFT나 메타버스 이런 상품들 해외에서 사람들이 뭐 사업자들이 발행을 하고 유통을 시켜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한들 이 사람들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책임을 져주는 그 사람은 없다라는 거기도 하겠네요. 예,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NFT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네.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의 책임을 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 블록체인들의 산업의 핵심은 뭐니 해도 좀 보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NFT 거래를 보면은 상당히 고가의 상품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NFT에 대해서 보안 대책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NFT라는 개념의 자체가 non-fungible 해서 이 위변조 불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변조가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안이 전제가 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상 이 투자자들이 뭐 이더리움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아니면 금전이 됐든 이거를 가지고 NFT를 구매를 했을 때 이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NFT 관련해서 보안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다못해 이 콜드 월렛 아니면 핫 월렛 이런 월렛들도 많이 해킹이 당하고 있는데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굿즈 예. 이런 것들을 사는 또 대상층들은 주로 아이돌을 좋아하는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일단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상자산 네. 구매라든지 이런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이런 NFT 굿즈 등을 구매를 하고 싶을 때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부모님의 어떤 계정으로 이더리움을 구매를 해서 해당 이더리움으로 NFT를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구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성년자들 쉽게 이 가상자산에 좀 손을 못 대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미성년자가 만약에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그래서 NFT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할 때 이때는 어느 정도 좀 판매를 할 수 있고
이 비즈니스를 펼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정부 정책상 미성년자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막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네. 정부 정책상 막는 게 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아이돌 굿즈는 또 살 수가 있잖아요. 네. 자기가 원하면.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디지털한 자산으로 산다. 그건 막는다. 그건 약간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굿즈, NFT, 뭐 계속 굿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NFT나 메타버스 상에서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미성년자들이 결제를 뭐 이더리움으로 한다. 네. 근데 이게 미성년자한테 가상자산의 거래를 허가를 해주는 게 굉장히 또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네. 이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금전적인 감각이 있고 경제 교육이 잘 돼 있는 그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현실적인 금전 감각이 없어져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큰 이슈가 있었는데 NFT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손흥민 선수라고 하면은 뭐 대한민국의 자랑, 뭐 월드 클래스, 월드 네. 슈퍼스타라고 할 수가 있죠. 월드 손이죠. 예. 네. 이 손흥민 선수가 트위터를 기존에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트위터 계정을 오픈을 하고 거기에 첫 번째로 올린 게시글이 손흥민 NFT 판매합니다. 홍보하는 글이었습니다. 바로 이거- 홍보를 예. 올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뭐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라면 트위터 오픈을 하고 나서 뭐 자기 팬들한테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소통을 한 다음에 다른 경로로 NFT를 홍보를 좀 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죠. 트위터를 개설을 하자마자 제 굿즈, 제 NFT 팝니다라고 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팬인 경우에도 사실은 많이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네, 사실 개인 SNS에 예. 이렇게 NFT 관련 홍보지만은 개인 SNS를 활용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전반에 있어서 이 NFT나 메타버스 등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이 개인의 SNS라 하더라도 이러한 좀 민감한 요소, 특히 NFT 같은 경우에는 또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건데 이 NFT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질 수도 없고 소유를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상품을 트위터를 개설을 하자마자 첫 네. 게시글이 그 NFT 팝니다 네. 라는 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공인으로서 많이 그 대처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유명인들, 셀럽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이미지를 예. 활용한 NFT 발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장사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 사실 이 NFT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좋은 의미로 네. 또 시작이 됐죠. 어쨌든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인류의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자, 삶을 윤택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생겨난 게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데 NFT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변질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장사라고 생각을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정말 이 예술적인 작품을 가지고 정말 또 심혈을 기울여서 NFT를 발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또 인정을 해줘야죠. 네. 다만 여기에서 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고 이런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이 그림이라든지 예술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기존의 예술품에 투자를 하던 사람들은 실제로 소유를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런 작품들에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NFT라는 게 나와서 사실 여기에 원가가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뭐 민팅하는데 뭐 코인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뭐 그거랑 비슷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NFT를 뭐 수십억을 호가하는 가격을 받고 판다. 일례로 이 트위터의 첫 트윗, 이 트위터 자체의 첫 게시물이 네. 최근에 NFT로 발행이 됐어요. 네. 아 게시물도 이제 NFT로 발행이 돼요. 예, 뭐든지 NFT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정말 사람만 못 만들 뿐이 다 만드네 이제 NFT. 이 트위터의 첫 게시글이 35억 원에 팔렸습니다. 35억 원이요? 예, 한국 돈으로 35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 사간 사람이 네. 네. 처음에 35억을 주고, 왜냐면 트위터라고 한다면 그래도 굉장히 예. 이 영향력이 있는 어떤 SNS고 굉장히 좀 기념할 만한 NFT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트위터,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 첫 게시글인데 네. 35억 원을 주고 샀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팔아서 수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샀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사간 사람이 팔겠다라고 내놨을 때 궁극적으로 300만 네. 원의 비딩이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본 거죠. 아무리 저는 이 코인 방송을 진행을 하지만 저같이 코인을 그나마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도무지 이걸 왜 사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정말. 예.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연예인들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는 사진이나 포스터들을 사잖아요. 예. 그래도 볼 수는 있잖아. 볼 수도 있고, 근데 아무리 좋아하는 네. 어떤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라 하더라도 그런 거 샀을 때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 질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언제 뭐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뭐 서랍에 넣어놓고 안 보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 NFT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뭐 작품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고 잘 만든 작품들이 아닙니다. 네. 그냥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했을 뿐이에요. 네. 이건 위변조가 불가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 그런 작품들이 수십, 수백, 수천억 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현실에 과연 이거를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디지털 자산 업계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주식시장과 또 디지털 자산 시장은 연일 이슈가 또 많고 그렇죠.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그 경제 침체 구간을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네이션이라고들 하는데 네. 경기 침체가 되고 물가는 오르고 주식 시장은 폭락하고 환율 시장은 급등하는 이런 정말 최악의 지금 경제 상황이거든요.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로운 경제 드림팀을 잘 꾸려서 이번 경제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네, 경제 시장에도 네. 하루빨리 무지개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